낙천적일 이유는 충분하다. 세상은 인터넷망과 교통수단과 글로벌 무역을 통해 날로 서로 가까워지고 문화는 숨막힐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이 책에서 나는 이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우리 행동의 동기마저 바꿀 것인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기주의는 위험해지는 반면 헌신에 드는 비용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미래는 이타주의자의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도 될 만한 기질을 안고 우리는 태어났다. 하지만 이익 추구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타인의 행복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려는 충동과 마주치면 낯을 가린다. 이 책은 우리와 함께 우리 존재의 친절한 측면을 탐색해보자는 초대장의 다름 아니다. 이타적 행동의 비용과 수익은 정확한 계산이 힘들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많으면 겉보기에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주는 쪽이 훨씬 득이 많다. 또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 자신의 건강과 기대 수명을 높이면 유전자 전파의 확률도 높아진다. 설사 나이가 너무 많아 자식을 낳을 수 없다 해도 친척의 몸속에 살아있는 자기 유전자의 전파를 촉진할 수 있다. 받는 것밖에 없는 개도 주인에게 득이 될 수 있다. 개의 종 개량 전문가들이 개를 어린아이와 흡사하게 큰 눈과 들창코로 만드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이타적 행동이 손해만 준다면 진화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에 대한 우리의 열강을 오래전에 잠재웠어야 옳지 않을까? 굳이 아침에 비를 맞으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지 않아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면 인간의 번식 기회는 더 많았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상당히 이론적인 고민이다. 뻐꾸기 알을 키운 가짜 어미가 남의 새끼를 알아봤다면 제 새끼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었을 텐데도 뻐꾸기는 지난 몇백만 년 동안 무사히 살아남았다. 다른 새들이 뻐꾸기의 사기 행각을 막으려면 먹이를 달라고 벌린 주둥이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여야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대가가 너무 컸을 것이다. 차라리 기생생물을 용인하고 그를 위해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는 편이 더 성공적인 전략인 것이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항상 손익계산을 하면 남에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인간은 관계의 결산을 미리 예상하기에는 너무 속내를 알 수 없는 존재다. 더구나 인간의 공생은 선의의 결과를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 다른 동물과 비교해봐도 인간은 극도로 서로에게 의존한다. 사회 조직이 복잡할수록 협력의 성체가 중요하다. 갈등을 물리적 힘으로 해결하는 유인원도 수컷의 서열은 신체적 힘보다는 동맹을 맺는 능력에 달렸다. 너무 인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이 진화의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빠르게, 쉽게 타인과 협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감정은 결정의 도우미의 다름 아니다. 감정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친절과 온순, 봉사정신 같은 성격적 특성들이 탄생한 이유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진화의 경쟁에서 유리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헌신적 행동 각각에 반드시 보상이 뒤따르는 건 아니다. 하지만 뭐니 해도 이타심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조상들의 뇌를 크게 키웠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우리 조상들이 다른 동물에 비해 큰 뇌를 갖게 된 이유는 다른 동물들이 결코 할 수 없는 나누고 협력하는 능력 때문일 것이다. 그러자면 자신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하고 세상을 타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타인처럼 느껴야 한다. 이타심이 비로소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한 집단에서 처벌이 통하는 보다 심오한 이유는 비용 대비 수익이 더 많기 때문이다. 가끔 제재 조치로 페어플레이하게 만드는 편이 협력을 했을 때 상을 주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다. 예를 들어 차를 주차장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는 주차금지 구역에 그냥 세워두는 쪽이 돈이 더 적게 든다. 매일 적어도 비용의 5분의 1은 줄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곳에 차를 세우면 교통이 마비된다. 이제 이 혼란을 피할 대책은 두 가지뿐이다. 멋진 주차장을 지어서 운전자들을 주차장으로 유혹하든가 아니면 세금을 투자해 불법 주차꾼을 처벌하는 것이다. 물론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싸게 먹힌다. 경찰 한 사람만 있으면 100명의 운전자를 감시할 수 있으니 말이다. 처벌은 사람들을 제재함으로 다수의 조건부 이타주의자들이 규칙을 준수하도록 이끌 강력한 동인이 된다. 앞에서 설명한 무임승차 실험에서도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 초반에 엄벌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규칙을 지킨다. 가끔 한 번씩 이탈자에게 여전히 규칙이 통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제재의 효과가 발휘되는 곳에서 벌은 이타적 행동을 불러오는 아주 저렴한 방법이다. 규칙 위반을 벌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사람보다 돈을 적게 받겠지만 둘의 차이가 미미하다 보니 벌을 내리겠다는 사람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에게 선택권을 주면 체벌이 있는 집단을 선호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니다. 독일의 경제학자 베티나 로켄바흐와 웨츠기르 기레크는 무임승차 실험을 하면서 참가자들에게 매회 두 집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쪽은 무임승차자를 처벌할 수 있고 다른 쪽은 처벌할 수 없다. 처음에는 자유분방한 팀이 인기를 누렸다. 사실 우리는 마조이스트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모두가 규칙을 잘 지키면 모두가 더 많이 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처벌의 위협이 마력을 발휘했다. 30회가 지나자 처벌이 없는 팀은 텅 비었다. 결국 마지막 남은 자유로운 영혼들도 무정부주의의 꿈을 접고 도덕 지킴이들의 진영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정의를 위해서는 꼭 이익을 포기하고 차 없는 인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꼭 자유를 희생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반대가 맞다. 처벌이 집단의 도덕을 유지할 수 있는 경우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그 처벌에 복종할 때뿐이다. 각자에게 엄격한 집단을 떠날 선택권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악명 높은 무임승차자와 착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분리될 것이고 남는 사람들은 협력의 의향이 높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간이 흐르면 도덕은 무너진다. 직접 처벌을 하겠다는 구성원의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집단을 떠나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처벌이 도움이 되는 곳에서는 처벌이 거의 필요가 없다. 처벌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여러 개의 집단이 있어서 서로 경쟁을 해야 한다. 현재의 집단에 실망하더라도 옮겨갈 집단이 없다면 상황은 골치 아파진다. 무임승차자가 다른 사람들을 인질로 삼을 위험이 있는 것이다.
벌을 주지 않는 사람이 항상 득을 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도덕이 무너지면 정의로운 경기자는 탈퇴하겠다는 협박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착한 사람들의 비극이 벌어진다. 원래는 공정하게 게임을 하고 싶었던 참가자조차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다.